준비를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업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 그러면서 좀 되게 재밌었습니다. 저를 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낮에도 밤에도 항상 열려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뭐 어떻게 좀 변화를 해나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찾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위가 오고 가는 공간입니다. 낮에는 다양한 과의 진료가 가능하지만 밤에는 단 한 곳, 응급실에서 모든 진료와 처치가 이루어지는데요. 어느 날 목이 아파서 응급실에 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레지던트 3년차 때 열이 나면서 목이 아픈 환자, 보통은 흔한 인후두염이죠. 그런데 갑자기 환자가 숨이 차다고 난리가 나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산소 포화도는 99%, 뭔가 이상하죠. 이런 경우 상기도 폐쇄를 의심합니다. 응급 중 하나인 급성 후두계염이죠. 후두계는 기도를 덮는 뚜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삼키면 기도를 덮어주고 숨을 쉬면 기도를 이렇게 열어주는 얇은 연조직인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엑스레이 상에서 이렇게 엄지손가락 굵기로 두껍게 보입니다. 바로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고 기관삽관을 준비합니다. 이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상황이기에 이상하게도 목을 열 수 있도록 저희는 환자 옆에 칼을 놓습니다. 혹시 모를 기관삽관 실패 시에 목을 칼로 연 후 목 안쪽 기관을 외부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입니다. 약물을 사용하고 환자의 의식과 호흡이 멎어지면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집니다. 후두계염의 경우 잘못 건드리면 후두계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바로 기도가 닫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며, 부어있는 후두계로 기도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옆에서 간호사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80, 70, 60, 50 이럴 때 식은땀이 흐릅니다. 가끔 왜 내가 하필 일할 때 이런 환자가 왔나 하는, 생각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부드럽게 접근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겨우 보이는 틈으로 관을 밀어 넣은 후 앰플을 짜자 산소 포화도가 올라갑니다. 응급실은 환자의 처음을 보는 것과 동시에 끝을 보게 되는 공간이고, 저는 그곳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기동훈입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힘든 사람이 많구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여의도 성모병원은 한강과 인접해 있는데, 제가 이곳에 오고 처음 느낀 게 진짜 한강다리에서 투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보통 한 달에 10명 정도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위중한 상태로 응급실에 오는데요. 지난달에는 제가 근무하는 밤 5시부터 새벽 사이에 15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무려 4명이나 되는 환자분이 병원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분들 중 3분은 사망하셨고, 한 분은 생명을 잃지 않았으나 떨어질 때 물의 표면 장력에 의해서 충격을 받아 이미 척추가 심하게 손상이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일을 마주하면 저도 의사이기 전에 사람인지라 마음이 좋지 않아 퇴근길 마주하는 한강다리에서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곤 합니다. 매일 마주하는 다양한 안타까운 모습들, 처음에는 떨쳐내기 힘들었습니다. 레지던트 1년차 시절 응급실에 온 지 얼마 안 된 환자가 심정지를 한 것을 보고 이제 멘탈이 나가서 제가 멍하게 서 있으니까 저의 윗년차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응급실에서 착한 의사는 필요 없어. 네가 멍하니 있는 동안 다른 환자들은 또 죽을 거야. 정신 차리고 일을 하던가 아니면은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를 하지 마. 우리한테는 순간이, 환자한테는 영원이야. 감상에 젖지 말고 일에 집중하고 환자에 집중하라는 따끔한 충고였습니다. 그럴 법한 게,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는 이제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최선의 조치, 최적의 조치를 취해놔야 이 환자가 그 다음 스텝으로 옮겨갈 때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컨디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의 환자에게 정신이 팔려 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다른 생각에 잠겨 있을 새도 없죠. 그런데 착한 의사라서가 아니라
저도 수년간 응급실에 몸을 담아도 익숙해지지 않은 슬픔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가 응급실에 와서 그날을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날 때인데요. 참 이상하게도 정말 많은 눈물을 응급실에 있으면서 마주하는데, 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슬퍼서 우는 자식의 눈물과 자식이 죽어서 우는 부모의 눈물은 주파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눈물은 막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럴 때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좀 눈물 훔치고 잠시 좀 감정을 수습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슬픔은 언제 들이닥쳐도 절대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직으로 있을 때 어린 환자가 오면 겁이 나면서도 혼자 생각을 합니다. 많이 심한 상태로 온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드시 살려내고 싶다라고요. 누군가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하필 응급의학과를 지원하게 되었냐고요. 저도 처음부터 응급의학과를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피부과를 지원을 했었고 피부과 레지던트를 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이건 나랑 좀 맞지 않는 옷인 것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피부과는 질병과 아름다움을 같이 볼 수 있는 매력적인 과입니다. 하지만 저는 생사가 넘나든 장소에서 사람을 살리는데 직접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응급실에서 나의 판단과 나의 처치로 환자가 좋아지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은 대부분 중증인 상태나 기억이 없는 상태라 보통 위급한 상황이 나아지면은 더 나은 치료를 위해 다른 과로 인계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호전되고 퇴원을 하게 되면 나에게 고마웠던 주치의는 응급의학과가 아닌 내과나 외과 같은 과가 되곤 하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에서도 그대로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아쉬웠습니다. 드라마처럼 다른 과로 입원한 환자를 보러 간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응급의학과 의사로서의 자존감이 세워진 뒤에는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병원에는 한 환자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 의료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 수술을 하게 되면 집도를 하는 의사뿐 아니라 수술 시 절제면을 확인하는 병리과 의사부터 그리고 영상의학과, 그리고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파트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역시 보이지 않는 손일 수 있어요. 환자분이 경험하게 되는 병원에서 벌어지는 한편의 드라마에 주연은 아니고 결정적인 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역할이 그거고 제 업이 본질이 그거니까요. 저는 과의 특성상 밤 근무가 잦고 오전 시간대가 한가한 편인데요. 때문에 오전에는 저를 위한 자기 개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쉬운 것부터 했습니다. 운동, 요가, 시간적 여유가 허락되면 내 몸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이죠. 그런 다음에 저는 무언가 도전하는 것을 좋아해서 전공의 시절에는 전공의 대표를 했었고 대표직을 내려놓은 해에는 의협 회장직에도 도전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사실 레전트 4년 차였는데 선거 출마는 다소 파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의가 아니었고 레지던트가 전체 10만 의사를 대표하는 선거에 출마를 한 거였으니까요. 무모한 도전이라고 말리는 분들도 있었고 그냥 출마하면 괜찮지만 기탁금도 5천만 원을 내고 나가야 됐습니다. 투표율이 10% 미만일 경우 그 돈은 돌려받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도박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도전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해보고 싶었습니다.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지만 당연하게도 저는 당선이 되지 않았지만 10% 이상의 득표를 해서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또 내가 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는구나. 군대 대신 간 공중보건이로서 저는 첫 의사생활을 교도소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이제 작은 도시였는데 저는 그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먼저 제가 단골로 시킨 치킨집 전단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뭐 어떤 기름을 쓰고 어떤 이런 좋은 걸 쓰는 게 아니라 무슨 고등학교 몇 회 졸업생, 뭐 어디 대학교 몇 회 졸업생. 서울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홍보 전단이죠. 그만큼 지역사회가 좁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한 번은 그 지역에 주먹으로 꽤나 잘 나가는 지역에 이제 폭력 전가로 복역 중인 환자가 진료를 보던 중에 진료 과정에서 뭔가 좀 불만을 제기하고 이제 억지스럽게 하면서 좀 난동을 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으로는 이제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이제 교도소 주임님이 저를 도우러 오셨는데 그 사람이 살기 어린 눈빛으로 모주임, 딸은 잘 있지?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섬뜩하더라고요. 저는 그곳에 1년 있고 떠날 사람이지만 그곳에 있는 분들은 떠나지 않는다며 그리고 계속 거기 있는다면은 그런 분들 계속 마주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끔은 치료해주기 싫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동 성추행범이나 또는 어떤 약에 어떤 성분이 다 알고 있는 대놓고 약을 달라고 하는 마약사범들인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의사로서의 친절을 좀 저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진통제 성분 중에 마약성 진통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하고 그래서 제가 다른 약을 처방을 하면 그분들은 단박에 알아차립니다. 요청한 수액 대신 식염수를 처방하면 아니라고 화를 내고 특히 주사를 놓기 전에 바늘을 보면 그분들의 눈빛이 좀 변해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한데요. 첫 시작부터 쉽지 않은 곳에서 시작을 해서인지 저는 그 이후 지금까지 응급실에서 강단 있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큰 사랑을 받으며 종영한 슬기로운 의사생활, 의사요한 등의 드라마는 의학 드라마라는 장르에 속합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몇 편의 드라마에 의학 자문, 현장 자문을 하는 이색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현장 자문을 갔을 때 재밌었던 게요. 제가 드라마를 보통 보면은 그냥 드라마를 쭉 이렇게 그냥 보게 되잖아요. 아, 그럼 이러이러한 장면을 찍었구나 하는데 실제로 현장 가서 보니까 같은 하나의 장면을 4번을 찍더라고요. 여러 각도로 찍고 그 배우들 클로즈업 다시 해서 찍고 이제 이런 음성까지 다 따는데 이렇게 한 장면을 4-5번 촬영하고 보면서 아, 실제로 이제 방송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현장 스태프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시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현장 상황에 맞춰서 이런 배우들 그리고 그 배우들이 맡은 배역에 대해서 행위라든가 이런 처치 같은 거를 제가 시뮬레이션을 짜고 이런 동선을 만들어 줬었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청자로서 보는 거랑 실제 현장에서 인허에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는 건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이게 우리가 한 장면 한 장면을 볼 때 그냥 쉽게 보지만 이 장면 하나하나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피땀을 흘리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이게 병원이랑도 비슷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어떤 환자가 나오기까지 응급실을 방문을 해서 이제 퇴원까지 정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 정말 여러 사람들의 이제 피땀이 들어있구나, 노력이 들어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이라는 타이틀 외에 한 스타트업의 기업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데요. 드라마 자문이자 의사 또는 스타트업 대표직은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닌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의 직업이 아닌 다수의 직업. 어떻게 보면 엔잡러가 저 기동훈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보통 의사 하면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일에 찌든 삶을 생각을 하시겠죠. 저 역시 그렇지만 밤근무가 대부분인 저는 비교적 오전 시간이 한가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남들처럼 막 운동도 하고 요가도 하고 여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배우는 것만으로 저의 갈증이 채워지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내 것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의사에게 내 거라고 하면 병원이 개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개원이 아닌 개업, 스타트업 창업을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최선의 치료를 위해 환자 정보를 의료진들이 공유할 때 카카오톡과 같은 일반 범용 메신저보다 좀 더 보안성이 높고 의료진들만 사용하는 메신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그런 툴이 없다 보니 카카오톡과 같은 일반 메신저를 사용하여 의사들끼리 환자 정보를 공유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진만 사용하는 안전한 메신저를 기반으로 병원 지원 정보라든가 구인구지, 커뮤니티를 결합한 서비스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메디스태프란 회사를 창업하고 현재 총 직원 8명의 스타트업 기업으로 13억 정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거는 직원들의 월급을 밀리지 않게 줘야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투자를 받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키워나가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의 월급을 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지금까지 제가 월급을 받는 사람이었었는데 제가 월급을 주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보이는 시선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특히 월급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월급을 지급을 못하면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은 가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전체에 있는 가정의 생계까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투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회사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고 저도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면서 정말 회사 문을 닫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정말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지원이라던가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단어가 불과 한 2년 전에는 별로 포커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단어가 많이 들리기도 하고 언론에도 노출이 되고 하면서 관심이 많이 가져지고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뭔가 이게 비즈니스화가 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어려움이 해소가 됐었는데 초기에 정말 월급날만 다가오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이랬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투자를 잘 받고 서비스가 확장을 해 나가고 그러면서 현재 의사들 15,000명이 사용하는 앱이 됐습니다. 전체 의사들이 8만 후반 정도가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20대에서 40대 의사들이 55,000명이라고 봤을 때 저희가 15,000명이라 되는 유저 그리고 하루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2,000명 그리고 이제 MAU라고 부르는 한 달 액티브 유저 같은 경우 저희가 7,000명까지 되면서 저희 앱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해주시고 계시고 주변의 친구들이 이거 써보니까 좋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지금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JDN, 주니어 닥터 네트워크라는 세계 의사의 산하 젊은 의사들 모임에서 다른 나라 젊은 의사들을 만났을 때 놀랐던 거는 환자 진료 같은 이런 임상 의사뿐 아니라 바이오라든가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여러 산업 분야에 창업하고 일하는 의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컨텐츠와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저와 같은 동료들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툴이 있다면 단순히 진료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환자들과 의료 현장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의사로서 쭉 남고 싶지만 아쉽게도 응급의학과 의사는 수명이 짧은 편입니다. 오랜 밤 근무 때문에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 정년을 45세로 잡아두었습니다. 딱 거기까지 미련 없이 응급의학과 의사 일을 하자. 그 다음엔 또 분명 재밌는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재밌는 일에 도전을 하자. 다양한 인생을 경험해 보았다고 자신하지만 제가 아직 해보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의대에 입학을 하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삶에 여유가 생기면 너보다 힘들고 부족한 사람들을 돕고 살아야 한다. 아버지는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너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 말씀에 부응하고자 그리고 저는 제가 원해서 의대생 시절부터 의료봉사 동아리를 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재난지역이나 분쟁지역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작년 3월 대구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저는 10일간 코로나 환자 거점 병원인 대구 계명대학교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3월에 이제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았음에도 방역복을 입으면 정말 온몸이 흠뻑 젖습니다. 안에 이제 공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옷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병원복을 입고 그 위에 있는데 보통 1시간 정도 일을 하고 나오면은 정말 온몸에 땀이 다 범벅이 돼요. 그리고 약간 그 마스크가 N95라는 마스크가 이제 산소가 사실 이렇게 막 잘 통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저희 같은 경우는 1시간씩 교대로 하지만 거기 병동에서 일을 하시는 간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4시간씩 이렇게 일을 하고 그때 정말 의료진들이 고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어떻게 보면은 바이러스가 변이를 하고 있지만 작년 3월에는 정말 미지의 바이러스였고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람한테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많이 밝혀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의료진도 사실은 공포감이 있었었고 환자들은 더 공포감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진료를 할 때 어떻게 보면은 그 환자분들의 좀 공포를 덜어주는 그런 일들도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좀 뭔가 의료 체계가 이제
좀 잡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자들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로 의료진들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이라든가 또 격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기사가 났었죠. 제가 일하고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감염이 돼서 이제 최근 기사도 났는데요. 그 두 분들이 어떻게 감염이 되셨냐면 이제 심정지가 온 코로나 양성 환자를 보다가 감염이 되셨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의료진들은 감염 속에서 노출이 되어 있고 그런 위험을 다 감수를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진들한테 조금 더 따뜻한 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으면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 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벌어진 재난 상황에 뛰어들지 못한다면 추후에 재난지역처럼 분쟁지역에 참여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이들의 발이 묶여있는 지금은 먼 미래의 꿈 같지만 제가 계속해서 이 꿈을 놓지 않는다면 저의 꿈은 언제나 진행형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훗날 내가 이거 해봤어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제 필모의 한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제 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